안녕하세요. 저는 김연옥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살다 보면 자식의 목소리만 들어도 그 아이의 안색까지 보이는 신기한 순간이 찾아오곤 해요. 어제 저녁 아들 진우에게서 걸려온 전화가 바로 그랬습니다. 모처럼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반가운 마음으로 받았는데 대뜸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의 씩씩함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어머니, 저 진우예요. 별일 없으시죠? 그럼 별일이 있겠니? 너야말로 괜찮은 거냐? 목소리가 왜 그렇게 맥이 없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요즘 일이 좀 많아서요. 일이 많아도 사람이 밥은 먹고 잠은 자면서 해야지. 목소리가 아주 땅으로 꺼지겠다, 얘. 제 걱정 어린 타박의 녀석은 그저 허허하고 옅은 웃음만 흘렸습니다. 새로 맡은 사업 때문에 몇 주째 야근을 밥 먹듯 한다는 소식은 진작 들어 알고 있었어요. 제 딴에는 어미 걱정시킬까봐 거의 다 끝나가요. 이제 좀 한가해질 겁니다라며 큰 소리를 쳤지만 말끝마다 묻어나는 깊은 피로감까지 숨기지는 못하더군요. 자식의 고통은 아주 작은 소리에도 천둥처럼 크게 들리는 법이니까요. 서연이는 잘 있고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는 게야? 그럼요. 서연이가 아침마다 주스도 갈아주고 잘 챙겨줘요. 걱정 마세요. 자신의 아내를 감싸는 아들의 말이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서연이가 차려주는 밥상이라는 게 제가 보기엔 아무래도 밥보다는 샐러드나 빵 한 조각일 때가 많았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말없이 신문만 넘기고 있었지만 제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것을 어찌 모르겠어요. 진우 목소리가 영 안 좋아. 제 혼잣말에 남편이 신문 위로 눈을 들며 대꾸했어요. 지가 알아서 하겠지. 이제 어린애도 아닌데.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해요. 저러다 몸 상하면 어쩌려고요. 당신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 아니오. 내 아들이니 그 정도는 이겨내겠지. 남편은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신문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등이라도 두드려주고 싶고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차려 먹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해줄 수 있는 것이 기다림밖에 없다는 사실이 무력하게 느껴지던 그때 문득 한 가지 음식이 떠올랐어요. 바로 곰탕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 겨울이면 부엌 아궁이에 커다란 무쇠솥을 걸어놓고 밤새 끓여주시던 저희 어머니의 뽀얀 국물.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지친 가장을 일으켜 세우는 아내의 마음이었고 힘든 자식을 보듬는 어미의 사랑이었죠. 그래, 곰탕을 끓이자. 그 길로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 새벽 시장이 문을 열기 무섭게 가장 좋은 고기를 취급하는 단골 정육점으로 향했어요. 사장님 나왔어요. 아이고 사모님. 이 새벽부터 어쩐 일이세요? 이른 아침부터 찾아온 저를 보고는 푸죽간 사장님은 반갑게 저를 맞았습니다. 우리 아들놈이 기운이 영 없다기에 곰탕 좀 푹 고아주려고. 제일 좋은 사골이랑 잡뼈 있으면 좀 줘봐요. 제 말에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장 실한 뼈들로만 골라 저울에 달아주었어요. 묵직한 뼈를 썰며 그가 물었습니다. 아드님이 큰 회사 다니신댔죠? 워낙 똑똑하시니 일도 많을 겁니다. 똑똑한 건 모르겠고 그냥 성실한 놈이죠. 그래서 더 걱정이에요. 미련하게 몸 상할 때까지 일만 할까봐. 제 걱정에 사장님은 넉넉한 웃음을 지으며 덤이라며 살코기까지 한가득 얹어주더군요. 이거 넣고 끓여야 국물이 더 진하고 맛있습니다. 아드님 이거 먹고 힘 좀 나겠네요. 그 따뜻한 마음에 제 기운도 덩달아 나는 듯 했습니다. 묵직한 고기 봉투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제 발걸음은 조금도 무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든든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때부터 꼬박 이틀에 걸친 대장정이 시작되었어요. 사고를 찬물에 담가 반나절 넘게 핏물을 빼는 것부터 시작해서 한번 부르르 끓여낸 첫물은 아낌없이 버렸습니다. 뼈에 붙은 불순물과 기름기를 제거해야 맑고 깊은 국물이 우러나온다는 것은 오랜 세월 몸으로 익힌 저만의 비법입니다. 커다란 솥을 깨끗이 닦아 뼈를 다시 안치고 물을 가득 부어 몇 시간을 내리 끓이고 또 우려냈습니다. 남편은 부엌을 기웃거리며 혀를 찼어요. 당신도 참 유난이야. 그걸 누가 알아준다고 이 고생을 사서 하오. 알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편하려고 하는 거지. 국물이 뽀얗게 변하기 시작하면 위에 뜨는 기름을 걷어내고 또 걷어냈지요. 그 과정은 고되고 지루했지만 제 자식 입에 들어갈 음식이라 생각하니 조금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자가 솥 바닥을 긁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편안하게 들렸어요. 밤새도록 부엌 불을 환하게 밝혀두고 저는 소파에서 쪽잠을 자며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정성 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어요. 세상에 그 어떤 비싼 조미료도 어미의 마음만큼 깊은 맛을 낼 수는 없으니까요. 마침내 뽀얗고 진한 국물이 완성되었을 때 창밖은 다시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잘 익은 살코기를 먹기 좋게 찢어 고명으로 준비하고 파를 송송 썰어 두었어요. 그리고 가장 큰 들통 냄비에 완성된 곰탕을 가득 담았습니다. 이걸 먹고 다시 기운을 차릴 아들을 생각하니 며칠간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지요. 뚜껑을 닫자 구수한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옷을 챙겨 입고 묵직한 냄비를 조심스럽게 안아든 채 아들 집으로 향했어요. 차로 가는 내내 저는 서연이 제 며느리와 아들이 이 곰탕을 받고 얼마나 좋아할까 상상하며 혼자 미소 지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 입맛에는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안에 담긴 제 마음만은 알아주리라 믿었지요. 초인종을 누르자 곧 며느리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이건 뭐예요? 새아기는 언제나처럼 생글생글 웃으며 저를 맞았어요. 저는 들고 있던 냄비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진우가 요새 기운이 없는 것 같아서. 곰탕 좀 끓였다. 둘이 데워서 밥 말아 먹어. 제 말에 며느리는 활짝 웃으며 냄비를 받아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며느리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제 가슴에 작은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우와, 감사해요. 그런데 어머니, 다음부턴 그냥 편하게 사서 보내세요. 요즘엔 잘 나오는 거 많잖아요. 그 말에는 어떤 악의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정말로 제가 힘들까봐 고생하지 말라는 뜻으로 한 이야기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밤새 부엌 불을 밝혔던 제 정성을 아는 저에게는 그 말이 참 서운하게 들렸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우리 때와는 다르니까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며 애써 태연하게 웃었어요. 그래도 내가 직접 끓이는 게 마음이 편해서 그런다. 진우한테 꼭 잘 챙겨 먹이라고 하렴. 네, 어머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렇게 며느리의 인사를 뒤로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저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생각했어요. 괜히 서운해하지 말자. 내 아들 입으로 들어갈 것이니 그걸로 충분하다. 차를 몰고 집으로 향하는 내내 저는 애써 섭섭한 마음을 지우려 노력했습니다. 집 주차장에 거의 다 도착했을 무렵이었어요. 조수석에 무언가를 두려고 손을 뻗었는데 있어야 할 서류 봉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차 싶더군요. 오늘 저녁에 있을 주민자치회의에 가져가서 회계 보고를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서류였는데 그걸 아들 집 식탁 위에 깜빡 잊고 온 것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부탁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한번 쉬고는 그 자리에서 차를 돌렸어요. 아들이 퇴근하기 전에 서류를 찾아와야 했으니까요. 저는 조금 전과는 다른
아주 담담한 마음으로 다시 아들의 아파트를 향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집으로 향하던 중 중요한 서류 봉투를 아들 집에 두고 온 것을 깨닫고 차를 돌렸습니다. 회의 시간은 아직 넉넉했기에 저는 조급해하지 않고 다시 아들의 아파트 단지로 차를 몰았어요. 조금 전까지 제 마음을 대변하는 듯 처량하게 들리던 라디오의 발라드도 끄고 차 안에는 오직 제 숨소리와 엔진의 낮은 구동음만이 남아 있었지요. 아까 며느리가 던졌던 가시돋침말이 아주 마음에 안 걸렸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이제는 다 큰 자식이고 제 맘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요. 그저 아들이 저 곰탕을 먹고 조금이라도 기운을 차리기만 한다면 저는 그걸로 족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제가 두고 온 서류는 사실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서예 교실의 회계장부였어요. 제가 총무를 맡고 있었거든요. 젊었을 때는 사회생활이다, 육아다, 정신없이 살다가 이제야 제 이름 석자를 찾아보겠다고 시작한 소일거리였습니다. 그곳에 가면 저와 비슷한 연배의 친구들과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나누고 묵향의 시름을 씻어내기도 하며 큰 위안을 얻곤 했지요. 그 서류가 뭐라고 그 사소한 실수가 저를 다시 그 끔찍한 현장으로 이끌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로 들어서자 평일 낮의 한가로운 풍경이 저를 맞았습니다. 놀이터에서는 아이 몇몇이 즐겁게 웃으며 미끄럼틀을 타고 있었고 벤치에는 어르신들이 앉아 따스한 가을볕 아래 담소를 나누고 계셨죠. 평범하고도 안온한 풍경이었습니다. 주차 공간이 마땅치 않아 단지 뒤편 공터에 차를 세우고 아파트 입구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까는 미처 보지 못했던 국화 화분이 화단에 예쁘게 놓여 있더군요. 가을은 가을이구나. 잠시 그런 생각을 하며 걷고 있을 때였어요. 저 앞에서 익숙한 인형이 나타나 후문 쪽 재활용 분리수거장으로 향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화사한 베이지색 원피스에 어깨에는 값비싸 보이는 가죽 가방까지 걸친 멀리서 봐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제 며느리 서연이었습니다. 양손에 무언가 묵직한 것을 들고 가는 듯 걸음걸이가 조금 부자연스러워 보였지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아가 하고 부르려다 나도 모르게 입을 막고 근처 화단 커다란 소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며느리의 손에 들린 것이 바로 제가 방금 주고 온 꽃무늬 들통 냄비였기 때문이에요. 순간 머릿속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걸 들고 왜 저곳으로 가는 것일까? 설마 하는 불길한 예감이 심장을 쇠망치로 내려치듯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거친 소나무 껍질에 등을 기댄 채 제발 아니기를 바라며 숨을 죽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는 곧장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향했습니다. 마침 다른 동네 주민 한 분이 장을 보고 들어오시는지 양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며느리 쪽으로 걸어오자 며느리는 잠시 흠칫하며 냄비를 등 뒤로 숨기는 신용을 했어요. 그 모습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면 왜 숨기겠어요? 어머, 안녕하세요. 어디 다녀오시나 봐요. 그 아주머니는 며느리 손에 들린 냄비를 보고는 장이라도 봐 온 것이라 생각한 모양이었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그냥 잠깐 앞에 좀. 그건 뭐예요? 냄비가 아주 예쁘네. 요즘엔 저런 거 잘 안 나오던데. 동네 주민의 말에 며느리는 어색하게 웃으며 둘러댔습니다. 그 거짓말이 제 귀에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렸지요. 심장이 쿵쿵쿵. 제 귀 바로 옆에서 울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 이거요. 냄비 바닥에 뭐가 오래돼서 눌어붙어서요. 지금 버리려는 건 아니고 밖에 수도가에서 철수세미로 좀 닦아볼까 해서요. 집에서 하면 싱크대가 더러워져서요. 아, 그래요? 아주 살림꾼이네. 고생이 많아요. 그럼 들어가세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주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아파트 현관으로 사라지자 며느리는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주위를 휙휙 살핀 뒤
제가 소나무 뒤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음식물 쓰레기통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냄비 안의 내용물을 그 시커먼 구정물 속으로 쏟아부었어요. 콸콸 쏟아지는 뽀얀 국물을 보며 저는 저도 모르게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터져나오려는 비명을 참기 위해서였죠. 모든 것을 쏟아부은 며느리는 텅 빈 냄비를 들고 돌아서려다 잠시 무언가 생각하는 듯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쓰레기통을 힐끔 보더니 들고 있던 냄비마저 그 안에 던져버리려고 들어올리는 신용을 했어요. 그 순간 다른 쪽에서 나타난 경비 아저씨가 며느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아니, 거기 새댁. 쇠 붙이는 고철로 버려야지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면 어떡해요? 스티커 안 붙여요? 경비의 호통에 화들짝 놀란 며느리는 딸꾹질까지 하며 당황했습니다. 목소리는 거의 울먹이는 수준이었죠. 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깜빡했어요. 정신이 없어서 이건 버리는 게 아니고요. 버리는 게 아닌데 왜 거기다 넣으려고 해요? 내가 다 봤는데. 아니, 그게 뚜껑에 뭐가 묻어서요. 닦으려고. 다음부턴 잘 보고 버려요. 벌금 나와요, 벌금. 네, 네. 명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며느리는 창피함에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텅 빈 냄비를 들고 허둥지둥 제 아파트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저는 소나무 뒤에 숨어 그 모든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어요. 분노와 슬픔, 그리고 모멸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뒤에야 저는 나무 뒤에서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향했어요. 가까이 다가가자 시큼하고 역한 냄새와 함께 제가 밤새 우려낸 곰탕의 구수한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야 말았어요. 온갖 음식물 찌꺼기들 위로 허옇게 쏟아져 있는 제 곰탕의 흔적을요.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들어 그 처참한 광경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이제 변명은 통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요. 저는 차마 아들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서류 봉투 따위는 이미 머릿속에 없었어요. 온몸의 힘이 쭉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지요. 가까스로 차에 돌아와 운전석에 앉았지만 핸들을 잡은 손이 부들부들 떨려 도저히 시동을 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시트에 몸을 기대고 눈을 감았어요. 며느리의 뻔뻔한 거짓말과 경비 아저씨에게 혼나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깊은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대체 무엇을 위해 이 고생을 했나? 내 자식은 저런 여자와 한평생을 살아야 하나?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지요. 저는 휴대폰을 들어 딸 아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정하지 않은 채 그저 누군가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요. 지금 이 순간 제 편이 되어줄 사람이 절실했습니다. 엄마, 웬일이야 이 시간에. 아름아. 제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딸은 금세 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어요. 엄마, 왜 그래?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어디 아파? 아니다,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 무슨 소리야? 엄마 지금 울잖아. 나한테 말해봐, 무슨 일이냐고. 오빠네 집에 무슨 일 있어? 새언니가 또 뭐라 그랬어? 딸의 다그침에 결국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차마 내 입으로 며느리의 흉을 볼 수는 없었어요. 제 딸에게 오빠의 아내를 험담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제 자식들 사이에 우애를 갈라놓는 짓이니까요. 아니야, 정말 별일 아니다. 엄마가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일 봐.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곧바로 다시 전화가 걸려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대신 저는 다른 사람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 일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해야 할 사람. 바로 내 안사돈이었지요.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반드시 어른들 사이에서 매듭을 지어야 했으니까요. 여보세요, 사부인. 웬일이세요? 안사돈의 밝은 목소리에 나는 아무런 감정 없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부인, 저 좀 봐야겠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사부인? 목소리가 많이 안 좋으신데. 지금 바로 저희 집으로 오실 수 있나요? 아주 급하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오시면 압니다. 서현이에 대한 일이고요. 제 단호한 목소리에 안사돈도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터졌음을 직감했을 거예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네, 사부인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저는 집으로 차를 몰았어요. 그리고 집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안사돈이 헐레벌떡 우리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지요. 사부인, 대체 무슨 일이에요? 오면서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서연이가 혹시 무슨 사고라도 쳤나요? 몸은 괜찮은 거죠? 저는 말없이 거실 테이블 위에 내 휴대폰을 올려놓고 사진첩을 열어 안사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 앞에 흥건하게 쏟아진 곰탕의 흔적이 담긴 사진을. 안사돈은 사진을 보고도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사부인? 음식물 쓰레기 사진은 왜? 저는 말없이 사진을 한 장 더 넘겼습니다. 경비 아저씨에게 혼나며 텅 빈 냄비를 들고 황급히 도망치는 며느리의 뒷모습이 찍힌 사진이었지요. 안사돈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받아들고 사진들을 확대해 보았어요. 그리고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는 듯 아하는 작은 탄식과 함께 거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제가 죄인입니다, 사부인. 제가 딸을 잘못 키웠습니다. 저런 몹쓸 것을. 저런 나쁜 것을. 저는 우는 안사돈을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안사돈은 울음을 그치고 저를 향해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 대신 자신의 딸에 대한 무서운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부인. 이 일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저 버러지 같은 년의 버르장머리는 제가 제 손으로 반드시 고쳐놓겠습니다. 당장 불러서 무릎이라도 꿇릴게요. 아니요, 사부인. 지금은 안 됩니다. 제 말에 안사돈은 의아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어요. 그럼 어떡하면 좋을까요, 사부인?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제발 이 혼사는 물리지 말아주세요. 일단 오늘 일은 서연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한테 모든 걸 맡겨주십시오. 저는 이 일을 그냥 덮을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안사돈이 돌아간 후 저는 그녀에게서 온 카톡을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딸에 대한 분노와 나에 대한 사죄, 그리고 제 뜻에 무조건 따르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카톡을 조용히 저장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소와 똑같이 아침을 준비하고 남편을 출근시켰습니다. 어젯밤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안사동까지 다녀간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을 때 남편은 예상대로 길길이 날뛰었어요.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분을 사귀지 못하던 그는 당장 아들놈 내외를 불러다 무릎을 꿇리겠다고 소리쳤습니다. 이리 와 앉아요, 여보. 진정해요. 진정하게 생겼어요? 당신이 밤새 끓인 걸 그 어린 것이 쓰레기통에 처박아?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당장 내가 가서 뭘 어쩌게? 뺨이라도 한 대 치게? 그럼 속은 시원하겠지. 하지만 그걸로 끝이야. 서현이는 그냥 잘못했다고 울고불고 매달릴 거고
진우는 그 사이에서 괴로워하다가 결국 우리한테 아내를 용서해달라고 할 거야. 그럼 아무것도 안 바뀌지. 그의 버릇만 더 나빠지는 거지. 제 차분한 말에 남편은 할 말을 잃은 듯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나한테 생각이 있어요. 그 애가 자신의 잘못이 뭔지,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스스로 깨닫게 할 생각이에요. 그러니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무조건 나만 믿고 기다려줘요. 알았죠? 남편은 제 단호한 태도에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남편을 출근시킨 뒤 오전 내내 집안일을 하며 저는 머릿속으로 수십 번이나 앞으로의 계획을 그리고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이 섰을 때 저는 잊어버렸던 서류를 핑계로 다시 아들 집으로 향했어요. 어제와는 전혀 다른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어제는 사랑을 주기 위해 갔다면 오늘은 거짓을 확인하고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 가는 길이었죠.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서며 저는 어제 며느리가 곰탕을 버리던 바로 그 자리를 무심한 척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며느리는 어제와 똑같이 밝은 얼굴로 저를 맞았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는 그야말로 천진난만한 얼굴이었죠.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또 오셨네요. 어제 내가 서류 봉투를 놓고 갔구나. 혹시 식탁 위에 못 봤니? 아, 네. 봤어요. 제가 잘 챙겨뒀죠. 잠시만요. 며느리는 거실로 들어가 제가 일부러 놓고 온 서류 봉투를 가져다 주었어요. 저는 봉투를 건네받으며 아무렇지 않게 부엌 쪽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참, 어제 그 곰탕 냄비는 어디 있니? 그거 내가 아끼는 냄비인데. 제 질문에 며느리는 조금도 당황하는 기색 없이 너무나도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어제 진우 씨랑 너무 맛있게 다 먹어서 제가 깨끗하게 씻어놨어요. 저기 찬장에 넣어뒀어요. 저는 며느리가 가리키는 찬장을 한번 보고는 다시 며느리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그리고는 정말 궁금하다는 듯이 순진한 표정을 지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어머, 정말 그 많은 걸 하루 만에 다 먹었단 말이니? 너희 둘이 먹기에는 너무 많았을 텐데. 한 닷새는 좋게 먹을 양이었는데. 제 되물음에 며느리의 표정에 처음으로 아주 미세한 짜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바로 다시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저희 입맛에 딱 맞아서요. 진우 씨가 어찌나 잘 먹던지 저도 덩달아 2그릇이나 먹었어요. 국물이 너무 진해서 밥을 계속 말게 되더라고요. 왜 자꾸 물으세요, 어머니? 혹시 맛이 이상했나요? 자신의 거짓말이 의심받는다고 생각했는지 이제는 도리어 제게 뻔뻔하게 반문까지 하더군요. 저는 속으로 차갑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럴 리가. 너희가 그렇게 잘 먹었다니 내 기분이 좋아서 그런다. 내 정성이 헛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이다. 진우가 그렇게 잘 먹었다니 몸보신이 좀 됐겠구나. 그럼요. 오늘 아침에는 아주 쌩쌩하게 출근했어요.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제 대답에 며느리는 안심했다는 듯이 다시 한번 밝게 웃어 보였어요. 저는 서류 봉투를 챙겨 들고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덫을 놓았습니다. 이번 주말에 다 같이 저녁이나 먹을까? 내 아버지도 진우 보고 싶어 하시고, 너가 해주는 맛있는 음식도 먹고 싶다고 하시더라. 네, 어머니. 좋아요. 제가 맛있는 파스타 해드릴게요. 기대하세요. 제 마음도 모르고 신이 나서 대답하는 며느리를 뒤로 하고 저는 현관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제 얼굴에서 모든 미소가 사라졌어요. 이제 확인은 끝났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잘못을 조금도 뉘우치지 않고 있었고 오히려 완벽한 거짓말로 저를 속였다고 생각하며 안심하고 있겠지요. 좋아요. 그렇게 믿게 해줄 참입니다. 가장 행복하고 방심한 순간에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야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될 테니까요. 주말 저녁, 우리 집 식탁은 며느리를 위한 마지막 만찬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며느리에게 주말 저녁 식사를 제안하고 돌아온 후 우리 집의 시간은 아주 더디게, 그러나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로 말이 부쩍 줄었어요. 평소 같으면 저녁 식사를 하며 정치 뉴스에 열을 올리거나 새로 시작한 드라마의 줄거리를 묻곤 하던 사람이었지만 이제 그는 그저 묵묵히 숟가락을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할 때면 텔레비전 소리만이 텅 빈 거실을 무겁게 채웠고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는 천장만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지요. 그 한숨의 무게가 제 어깨에도 고스란히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보다 못한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너무 마음 쓰지 말아요, 여보. 다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당신까지 그렇게 속 끓이면 내 마음이 더 안 좋아.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진우도 바로 설 수 있어요.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해. 자식 잘못 키운 내 죄가 제일 크지. 어릴 때부터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저 모양이 된 게야. 지 애비 하나 믿고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지 마누라가 저런 짓을 하고 다니는 것도 모르고 저런 걸 며느리라고 들여서 당신 고생시키는 것도 모르고. 남편은 자책했지만 저는 그를 위로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우리 부부 모두가 이 아픔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때였으니까요. 우리는 주말이 오기만을,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목요일쯤 되었을까요? 아들 진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는 웬만해서는 받지 않는 저였지만 그날따라 왠지 받아야만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평소보다 훨씬 밝고 들떠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저 진우예요. 주말에 저희 가는 거 맞죠? 그럼 약속했는데. 왜 무슨 일 있어? 혹시 회사에 급한 일이라도 생겼니? 아니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너무 기대돼서요. 서연이가 어머니 댁에 간다고 며칠 전부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어머니가 해주신 집밥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거든요. 어제는 백화점 가서 어머니 선물 사야 한다고 저를 얼마나 들들 볶았는지 몰라요. 옷은 뭘 입고 갈지, 선물은 뭘 사갈지 아주 신이 났어요. 아들의 그 순진한 말에 제 심장이 다시 한번 서늘하게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제 아내가 얼마나 무서운 연극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저 주말의 저녁 식사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 순수한 기대감이 앞으로 닥쳐올 폭풍의 전조 같아 오히려 더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애써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감추며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서연이가 내 음식을 좋아해 주니 나야 고맙지. 너 좋아하는 갈비찜 해놓으려고 어제 좋은 고기로 장 봐놨다. 너희 둘이 손 꼭 잡고 시간 맞춰서 오너라. 선물 같은 건 정말 괜찮으니 그냥 몸만 오라고 서연이한테 전해주렴.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동안이나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 가혹한 진실을 저 아이에게 어떻게 보여줘야 할까요? 아들이 받을 상처가 벌써부터 제 가슴을 아프게 파고들었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썩은 상처는 반드시 도려내야만 새살이 돋는 법이니까요. 지금의 고통이 없으면 제 아들은 평생을 기만 속에서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주말이 되기 전날 저는 남편과 함께 다시 장을 보러 나섰습니다. 남편은 카트를 밀며 제게 몇 번이나 물었어요. 정말 이대로 괜찮겠소? 그냥 지금 당장 불러서 사실대로 말하고 끝내는 게 낫지 않겠어? 일을 너무 크게 만드는 것 같아. 진우 녀석이 받을 충격도 걱정되고. 일을 크게 만드는 건 우리가 아니라 서연이에요. 거짓말로 우리 모두를 기만한 죄, 다른 사람의 정성을 쓰레기 취급한 죄.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이번 기회에 아주 뼈에 새기도록 가르쳐야 해요. 그리고 진우도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번 기회에 똑똑히 봐야 해요. 그러니 당신은 그날 저녁 식탁에서 그저 평소처럼 행동하기만 하면 돼요. 절대 화를 내서도 티를 내서도 안 됩니다. 아셨죠? 제 단호한 말에 남편은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우리는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 거리와 며느리가 좋아한다고 했던 싱싱한 해산물을 샀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자기가 직접 만들겠다고 큰 소리쳤던 파스타에 들어갈 재료들도 잊지 않고 챙겼습니다. 계산을 하려고 줄을 서 있는데 문득 몇 년 전에 어느 날이 떠올랐어요. 갓 결혼한 며느리가 제게 요리를 배우고 싶다고 찾아왔던 날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참 기뻤지요. 서툰 솜씨로 칼질을 하다가 손을 베일 뻔하기도 하고 간을 맞추지 못해 쩔쩔매는 모습이 귀엽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때는 정말 우리 사이에 어떤 거짓도 없다고 믿었어요.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난 지금 저는 며느리가 좋아하던 그 파스타의 재료를 그녀를 위한 마지막 만찬을 위해 손질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한 주말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여 갈비찜을 쪘고 잡채를 무쳤으며 각종 나물들을 준비했어요. 마지막 만찬이 될지언정 음식에 소홀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갈 무렵 초인종이 울렸어요. 딩동 하는 소리가 마치 사형 집행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제 심장을 울렸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환하게 웃는 아들과 그 옆에 바싹 붙어선 서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예쁜 원피스에 머리까지 공들여 손질한 모습이었어요. 그 손에는 유명 제과점의 로고가 박힌 커다란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희 왔어요. 그래, 어서 오너라. 길이 막히지는 않았고. 네, 어머니. 하나도 안 막혔어요. 이거 어머니 좋아하시는 치즈케이크예요. 이 집이 요즘 제일 유명하대서 아침부터 가서 줄 서서 사왔어요. 며느리는 싹싹하게 케이크를 건네며 제게 애교를 부렸습니다. 그 뻔뻔한 연극에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지만 저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며느리를 맞았어요. 아들 진우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행복한 얼굴로 아내와 어머니가 다정한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죠. 며느리는 부엌으로 저를 따라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울 거 없어요? 파스타는 제가 하기로 했잖아요. 재료 어디 있어요? 제가 빨리 준비할게요. 아버님이랑 진우 씨 배고프시겠어요. 됐다. 재료 준비는 다 해놨으니 너는 앉아서 아버지랑 이야기나 나누고 있거라. 오랜만에 오셨는데. 에이, 그래도 제가 해야죠. 아버님, 저 금방 파스타 만들어서 올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파스타 해드릴게요. 며느리는 기어코 제 손에서 앞치마를 빼앗아 입고는 익숙하게 파스타를 만들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의 뒷모습을 그 애가 입고 온 값비싼 원피스와 손목에서 반짝이는 팔찌를 그리고 그 모든 거짓된 행동들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거실에서 나누는 웃음소리가 부엌까지 들려왔어요. 폭풍전야. 이보다 더 어울리는 말은 없을 겁니다. 저는 잠시 후 이 식탁에서 벌어질 일을 떠올리며 마지막으로 밥솥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네 식구는 오랜만에 한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만든 먹음직스러운 해산물 파스타와 제가 만든 아구찜과 잡채가 진수성찬처럼 차려졌지요. 남편은 약속대로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식사만 했고 아들 진우는 뭐가 그리 신이 나는지 연신 제잘거리며 아내와 저 사이에서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며느리가 차려낸 파스타 접시에는 새우와 조개가 그득했고 제가 만든 아구찜에서는 달콤하고 짭짤한 냄새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겉보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단란하고 행복한 가족의 저녁 식사 풍경이었지요. 이야, 우리 서연이 파스타 솜씨가 날로 느네. 이거 전문점에서 파는 것보다 더 맛있는데? 안 그래요, 아버지? 아들의 칭찬에 며느리는 어깨를 으쓱하며 교태를 부렸어요. 남편은 아들의 물음에 그저 하고 얼버무릴 뿐이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아버님, 어머님, 입에 맞으세요? 제가 오늘 특별히 제일 비싼 재료로만 사서 만들었어요. 그래, 맛있다. 남편은 짧게 대답했고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며느리 솜씨가 이 정도인 줄은 몰랐네. 아주 훌륭해. 진우는 복도 많다. 이렇게 예쁜 아내가 해주는 맛있는 음식도 매일 먹고. 제 칭찬에 며느리는 기분이 좋은지 목소리 톤이 한껏 높아졌습니다. 그녀는 마치 이 집의 안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제게 아구찜을 덜어주기도 하고 남편에게 나물을 챙겨주기도 하며 살갑게 굴었어요. 저는 며느리가 주는 음식을 말없이 받아먹으며 조용히 때를 기다렸습니다. 식사 분위기가 무르익고 모두가 기분 좋게 배를 두드리기 시작할 무렵이었지요. 저는 아주 자연스럽게 칭찬을 이어가는 척하며 첫 번째 덫을 놓았습니다. 우리 서연이는 서양 음식도 이렇게 잘하고 내가 해준 곰탕 같은 한식도 잘 먹고 정말 복덩이라니까. 제가 곰탕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순간 며느리의 얼굴에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경직된 표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프로 연기자처럼 다시 미소를 되찾았지요. 제 옆에 앉은 남편은 들고 있던 숟가락을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어요. 그 소리에 아들 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는 순진무구한 얼굴로 제게 물었어요. 곰탕이요? 어머니가 언제 곰탕을 해주셨어요? 저는 먹어본 기억이 없는데. 아들의 그 한마디는 잘 짜인 연극 무대에 막을 올려버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식탁에는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며느리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굳은 얼굴로 아들을 쳐다보았고 저는 그저 말없이 아들을 바라보았지요. 모든 시선이 집중되자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목소리로 아들을 타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당신 무슨 소리야? 저번에 어머니가 끓여다 주신 거 우리 정말 맛있게 먹었잖아. 그래, 우리가 언제 곰탕을 먹었어? 나는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당신이 해준 김치찌개는 먹었어도. 아, 정말. 당신 요즘 야근하더니 기억력까지 나빠졌나 봐. 어머니가 당신 기운 없다고 밤새 끓여다 주신 거잖아. 당신 정말 맛있다고 밥 2그릇이나 말아 먹었으면서. 그렇죠, 어머니. 며느리는 필사적으로 남편의 팔을 툭툭 치며 기억을 되살려 보라는 듯 눈짓을 보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며느리는 이제 거의 울상이 되어 제게 도움을 청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진우 씨가 저래요. 어머니 정성도 모르고. 정말 맛있게 먹어놓고는 저렇게 딴소리를 하네요. 제가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저는 그런 며느리를 그저 가만히, 아주 가만히 쳐다보았습니다. 제 침묵이 그 애에게는 더 큰 불안감으로 다가갔을 거예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글쎄, 진우 말이 맞을지도 모르지. 너가 혼자 다 먹은 건 아니고. 제 농담 같은 말에 며느리는 어머니까지 왜 그러세요? 라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녀의 이마에는 식은땀까지 송골송골 맺혀 있었어요. 그녀는 이제 거의 애원하는 목소리로 자신의 거짓말을 기정사실로 만들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아니에요. 저 혼자 안 먹었어요. 진우 씨랑 같이 먹었다니까요. 그렇죠, 여보. 우리 그때 국물이 너무 진해서 밥 말아 먹고 남은 고기는 소금 찍어서 다 먹고 그랬잖아.
당신이 고기가 아주 야들야들하다고 칭찬까지 했잖아. 정말 기억 안 나? 정말? 그녀는 이제 거의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자신의 남편이자 제 아들인 진우를 몰아붙였습니다. 식탁의 모든 공기가 그녀의 거짓말을 중심으로 팽팽하게 압축되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바로 지금이 그 압축된 공기를 터뜨려버릴 가장 완벽한 순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며느리의 필사적인 거짓말이 식탁 위를 맴돌고 아들의 혼란스러운 표정과 남편의 차가운 침묵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죠. 며느리는 이제 자기가 한 거짓말에 자기가 완전히 빠져버린 듯 잊지도 않은 기억들을 지어내기 시작했어요. 우리 그때 깍두기랑 같이 먹었잖아. 당신이 깍두기 국물 넣어서 먹으면 더 맛있다고 그랬잖아. 라며 너무나도 구체적인 상황까지 묘사하며 아들을 몰아세웠습니다. 아들은 아내의 그 생생한 묘사에 정말로 자신의 기억력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혼란스러워하는 눈치였어요. 저는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아주 조용하고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과 젓가락을 가지런히 내려놓았어요. 달그락하는 작은 소리가 폭풍전야의 정적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리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던 냅킨으로 입가를 깨끗이 닦았습니다. 제 침착하고도 의례적인 행동 하나하나에 식탁에 앉은 세 사람의 시선이 전부 제게로 향했지요. 며느리는 이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불안한 눈으로 저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 넣어두었던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잠금 화면을 풀고 사진첩을 여는 제 손가락 움직임은 아주 느리고 정확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침묵 속에서 제 휴대폰 화면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식탁 중앙으로 조용히 밀어놓았을 뿐입니다. 화면에는 며칠 전 제가 찍은 사진이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며느리 서연이가 아파트 음식물 쓰레기통 앞에서 제가 가져다준 곰탕 냄비를 기울여 내용물을 쏟아붓고 있는 바로 그 사진을요. 사진을 본 며느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흔들렸고 떡 벌어진 입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못했어요. 아들 진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제 휴대폰과 아내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혼란에서 경악으로 그리고 이내 시뻘건 분노로 물들어갔어요. 남편은 그저 말없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모든 것을 확인했다는 듯이요. 거봐, 내 말이 맞았지. 저럴 줄 알았어, 내가. 저 여우 같은 것을. 그 한마디가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목소리는 배신감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최서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설명 좀 해봐. 이게 뭐냐고.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사진이에요? 제가 뭘 잘못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아니지. 이거 오해 맞죠? 아들의 다그침에 며느리는 겨우 정신을 차린 듯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지요. 아, 저건 그게 아니에요. 오해예요, 어머니. 진우 씨, 그게 아니라. 정말이에요, 믿어줘요. 오해라니 무슨 오해를 말하는 거니?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본 광경을 내 손으로 직접 찍은 사진인데. 이게 오해란 말이니? 그럼 저 사진 속에서 내 냄비를 들고 있는 저 여자는 너가 아니란 말이야? 내 눈이 삐었거나 아니면 너랑 똑같이 생긴 다른 여자가 우리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말이니? 제 차가운 물음에 며느리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거의 울먹이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명이란 것이 너무나도 뻔하고 유치해서 듣는 제 귀가 다 아플 지경이었어요. 그게 냄새가 좀 이상해서요, 어머니. 그날 날씨가 너무 더워서 금방 상한 것 같았어요. 제가 깜빡하고 베란다에 뒀더니 저녁 때 보니까 국물 위에 이상한 맛 같은 게 생기고 시큼한 냄새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우 씨 건강에 안 좋을까봐 제가 그냥 버린 거예요. 정말이에요. 어머니 정성이 너무 아까웠지만 혹시라도 우리 진우 씨 탈이라도 나면 어떡해요. 요즘 계속 야근해서 몸도 약해져 있는데 행여나 배탈이라도 나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이 너무 아까워서 저도 울면서 버렸어요. 어머니께는 차마 사실대로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어머니가 밤새 끓이신 건데 제가 보관을 잘못해서 상했다고 하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냥 저희가 다 맛있게 먹었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죄송해요. 어머니 미리 말씀 못 드려서. 며느리는 이제 거의 울면서 자신의 마지막 변명을 필사적으로 늘어놓았습니다. 남편은 그 꼴을 보더니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야, 이진우. 너 똑똑히 들었냐? 네 마누라가 지금 너한테 상한 음식을 먹일 뻔했는데 자기가 그걸 막아줬다는 거 아니야. 아주 네 건강을 지극정성으로 챙기는 현모양처 나셨네. 그려. 상까지 줘야 할 판이야, 지금. 남편의 비아냥에 아들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아들은 며느리를 쏘아보며 물었어요. 정말 상했어? 진짜야? 그럼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왜 어머니한테는 다 먹었다고 거짓말을 해? 상해서 버렸으면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되잖아. 그건 어머니 속상하실까봐 그랬지. 당신은 그것도 몰라. 당신 생각해서, 어머니 생각해서 그런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는 거야? 저는 그런 며느리를 향해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아마 얼음장보다도 차가웠을 겁니다. 상했는데 그렇게 맛있게 먹었단 말이니? 상한 음식을 네 남편 입에 넣었다는 거야, 지금. 그리고 상한 냄새가 나는 음식을 앞에 두고 진우는 맛있다고 밥을 2그릇이나 말아먹었어. 우리 아들이 그 정도로 미각이 둔한 아이였나? 내가 40년을 키웠지만 우리 아들은 상한 음식은커녕 맛없는 음식도 귀신같이 알아채는 아이인데. 네가 만든 음식이 조금만 짜도 바로 알아채는 애가 상한 곰탕을 그렇게 맛있게 먹었을까? 아니, 그게 아니라 먹기 전에 냄새를 맡아보니까. 그래서 먹지는 않고 버렸다는 말이에요. 진우 씨한테는 그냥 어머니 속상하실까봐 둘러댄 거고요. 그럼 진우가 깍두기 국물까지 타서 먹었다는 건 뭐지? 상한 음식에 깍두기 국물을 타서 먹었어, 우리 아들이. 그리고 너는 방금 전에 이 식탁에서 뭐라고 했니? 내가 끓인 곰탕이 너무 맛있어서 국물 한 방울 안 남기고 다 먹었다고 하지 않았어. 네 입으로 직접. 심지어 진우가 고기가 야들야들하다고 칭찬까지 했다면서. 그 모든 게 다 네 머릿속에서 나온 거짓말이었니? 제 논리적인 반박에 며느리는 더 이상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아니 그게 하는 말만 반복하며 고개를 숙였지요.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들더니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제게 악을 쓰기 시작했어요. 네. 버렸어요. 제가 버렸다고요. 그깟 곰탕 좀 버린 게 뭐 그리 큰 죄라고 사람을 이렇게 잡으세요. 아버님은 왜 그렇게 저를 쳐다보세요. 어머니도 너무하세요. 매번 이렇게 음식 해오시는 거 저 부담스러워요. 당신 아들만 귀해요? 저는 안 힘들어요? 저도 제 생활이 있다고요. 왜 자꾸 옛날 방식만 강요하세요? 다들 저만 나쁜 년으로 몰아가시네요, 정말. 며느리가 발악하는 그 순간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휴대폰 화면을 옆으로 넘겼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전보다 더 깊숙이 며느리의 눈앞으로 휴대폰을 밀어 넣었어요. 화면에는 사진 대신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믿고 의지했을 한 사람, 바로 그녀의 어미이자 제 안사돈이 제게 보낸 처절한 사죄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화면 상단에 떠 있는 안사돈의 이름과 프로필 사진, 그리고 그 아래로 이어진 장문의 메시지. 사부인,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 딸년이 미쳤나 봅니다.
어떻게 그런 짓을 사부인 정성도 모르고 제가 대신 무릎 꿇고 빌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를 주세요. 제가 책임지고 서연이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놓겠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엄마가 보낸 그 문장을 눈앞에서 보고야 말았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발악과 분노는 그 문장 앞에서 처참하게 부서져 내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며느리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어요. 방금 전까지 제게 악을 쓰며 대들던 그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마치 영혼이라도 빠져나간 사람처럼 텅 빈 눈으로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잠시 아주 길고도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괴종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가 마치 사형수의 마지막 시간을 재는 소리처럼 유난히 크게 들려왔지요. 아들 진우는 아내의 그런 모습을 보고 더 이상 화를 내지도 다그치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참담한 표정으로 무너져 내린 제 아내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남편은 그런 아들의 어깨를 한번 툭 치고는 제게 나직이 말했습니다. 물론 반말로요. 이제 그만하면 됐어. 저런 거랑 더 이상 말 섞을 필요도 없어. 갑시다, 여보. 남편의 말에 며느리는 마치 꿈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움찔하고 몸을 떨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 눈에는 더 이상 분노도 변명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체념한 자의 깊은 절망만이 고여 있었지요. 그녀는 의자에서 스르르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가며 쿵 하는 소리를 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차가운 거실 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다리를 향해 벌레처럼 기어오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가. 며느리는 제 다리를 붙잡고 제대로 된 문장도 만들지 못한 채 그저 잘못했다는 말만 아이처럼 반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신 안 그럴게요. 네. 어머니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그녀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이마가 바닥에 닿을 듯 고개를 숙이며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어깨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등은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위태롭게 흔들렸지요. 아들은 차마 그 광경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남편은 역겹다는 듯 혀를 차며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가버렸어요. 저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미동도 없이 제 다리에 매달린 며느리를 그저 차갑게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미쳤었나 봐요.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정성도 모르고. 제발 이번 한 번만. 저는 제 다리를 붙잡은 며느리의 손을 아주 조용하고 단호하게 떼어냈습니다. 며느리는 깜짝 놀라 저를 올려다보았어요. 저는 그 애의 눈을 똑바로 마주하며 제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차가운 목소리로 그러나 아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다. 제 한마디에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세상의 끝을 선고받은 사람처럼 그 자리에 망연자실하게 주저앉았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며느리를 그대로 두고 아들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눈을 보며 말했지요. 진우야, 나는 오늘 내 아들이 참 안쓰럽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자기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제 어미의 정성을 제 아내의 거짓말로 받아먹고 있었다니 말이다. 이건 내 가정의 일이야. 바닥에 엎드려 있는 내 아내를 일으켜 세우든 같이 빌든 아니면 내쫓든 이제부터는 너가 알아서 하렴.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알아두거라. 저 아이는 더 이상 내 며느리가 아니다. 제 선원의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아들을 보지 않았어요. 저는 부엌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설거지통에 처박아둔 빈 곰탕 냄비를 꺼내 들었어요. 며느리는 제 행동에 기겁하며 저를 막으려고 했지만 저는 그 애를 가볍게 밀어냈습니다. 이 냄비는 내 어머니가 물려주신 귀한 우리 집안 물건이다. 이런 귀한 것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맡겨둘 수 없겠구나. 저는 빈 냄비를 들고 현관으로 향하며 마지막으로 며느리와 아들에게 통보했습니다. 오늘 이후로 내가 먼저 연락하기 전까지는 나를 찾아올 생각도 전화할 생각도 말아라. 특히 너 서연이. 나는 더 이상 네 거짓말을 들어줄 생각도 네 얼굴을 보고 싶은 마음도 없다. 네가 버린 것이 무엇인지, 네가 저지른 잘못이 어떤 것인지 스스로 깨닫기 전까지는 너는 이 집안 사람이 아니다. 남편은 말없이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빈 냄비를 든 채 그 집을 나섰어요. 문이 닫히기 직전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아들과 절망적으로 우는 며느리의 모습이 보였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슬픔은 이미 지나갔어요.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내 아들의 가정을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가에 대한 냉정한 고민뿐이었습니다. 심판은 끝났고 이제 그들이 스스로 죗값을 치를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남편이 말하더군요. 속은 좀 후련해? 후련할 게 뭐가 있어요. 자식 잘못 둔 죄로 늙어서 이게 무슨 꼴이람. 내 말이 그 말이야. 저런 걸 며느리라고. 아니, 며느리는 고사하고 저런 걸 아내라고 데리고 살아야 하는 우리 진우놈 인생이 불쌍해서 어떡한담. 당신은 괜찮아? 마음 많이 상했지? 나는 괜찮아요. 상처받은 건 사실이지만 저런 애한테 내 인생까지 휘둘리고 싶지는 않네요. 지금부터는 진우가 걱정이지. 저 착하고 무른 녀석이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지. 우리는 집에 도착할 때까지 아들 걱정만 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분노나 원망은 이미 그 가치를 잃어버린 지 오래였어요. 집에 돌아와 텅 빈 냄비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보니 우리 부부의 지난 세월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만 같아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제 어깨를 두드려주고는 먼저 침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한참 동안이나 식탁 의자에 앉아 앞으로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늦게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내 아들이라는 이름이 뜨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저는 몇 번이나 망설이다가 겨우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진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고 축축했습니다. 그 아이가 울고 있다는 것을 저는 단번에 알 수 있었지요. 왜? 무슨 일이냐? 어머니,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서연이가 계속 울기만 해요. 잘못했다고 어머니께 한 번만 더 빌게 해달라고. 어머니,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아내를 잘못 만나서 어머니 마음에 이렇게 큰 대못을 박았어요. 너가 뭘 잘못했어? 잘못은 네 아내가 했지. 아니에요, 어머니. 저한테도 책임이 있어요. 서연이가 저렇게 되도록 제가 무심했어요. 어머니, 제발 서연이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서연이 버릇도 제가 고치고 다시는 어머니 속상하게 하는 일 없도록 제가 옆에서 잘 감시할게요. 네, 어머니. 아들의 애원에 제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지금 여기서 마음이 약해지면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고 만다는 것을요. 저는 마음을 다잡고 아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우야, 내가 선택한 여자고 내가 만든 가정이다. 그 가정을 지키든 깨뜨리든 그건 너와 네 아내가 결정할 문제야. 어미한테 물어보지 마라. 그리고 용서는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네 아내는 내게 용서를 구할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그릇된 마음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게야. 자기 잘못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깨닫기 전까지 나는 네 아내를 볼 생각이 없다. 그러니 너도 더 이상 이 문제로 나를 찾아오지 마라. 끊는다. 저는 아들의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냉정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자식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것이 제가 제 아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사랑 방식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휴대폰은 잠잠할 날이 없었습니다. 며느리에게서는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뵙고 사죄드릴 기회를 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날아왔어요. 안사돈에게서도 사부인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빌겠습니다라는 전화가 빗발쳤지요. 저는 그 모든 연락을 받지도 읽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뒤 두 사람의 번호를 모두 차단해버렸어요. 며느리의 생일이 다가왔을 때였습니다. 아들이 풀이 죽은 목소리로 제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이번 주 금요일이 서현이 생일인데 혹시 저녁이라도 한번. 됐다. 네 아내 생일은 너희끼리 챙겨라.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다. 맛있는 거나 사주고 선물이나 좋은 거 사줘. 나는 그럴 마음 없으니. 어머니 그래도. 진우야. 어미 말귀를 그렇게 못 알아듣겠니? 나는 그 애와 엮이고 싶지 않다고 분명히 말했다. 네가 정 그렇다면 앞으로는 너도 보지 않을 생각이다. 제 단호한 말에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딸 아름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며느리가 아름이에게까지 연락해서 저를 좀 설득해달라고 울고불고 매달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새언니 어떡해? 목소리가 아주 말이 아니던데. 그래도 생일인데 너무한 거 아니야? 너까지 왜 그래? 네 오빠가 불쌍하지도 않니? 저런 애한테 평생을 속고 살 뻔했는데. 정신 차려. 지금 동정심 가질 때가 아니야. 제 꾸짖음에 딸은 알았어. 엄마하고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제 결심이 얼마나 확고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어요. 며느리가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동아줄까지 제 손으로 모두 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를 향한 저의 냉대는 계속되었습니다. 시댁의 큰 행사인 아버님 제사가 다가왔을 때 그 냉혹함은 절정에 달했지요. 친척들이 다 모이는 아주 중요한 날이었기에 며느리는 어떻게든 제 마음을 돌려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보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제사 며칠 전 며느리는 비싼 한우 세트와 제 취향의 옷까지 사들고 예고도 없이 집 앞에 찾아왔어요. 어머니, 잠시만이라도 문 좀 열어주세요.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저는 인터폰 화면으로 며느리의 모습을 확인하고는 한숨을 내쉬며 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새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니? 어머니, 이거 어머니 좋아하시는 걸로 준비했어요. 그리고 곧 제사잖아요. 다른 사람들 보기 그러니 제사 날만이라도 저를 좀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가서 음식 준비도 다 하고 설거지도 다 할게요. 제발요, 어머니. 며느리는 제게 선물을 내밀며 가식적인 용서를 구했습니다. 저는 그 선물을 받아들고는 그대로 현관문 밖에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뇌물 같은 건 받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배우가 아니야. 사람들 눈이 무서워서 거짓된 연극을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네가 만든 상황이니 친척들 질문도 네가 직접 답하렴. 제사에 오든 말든 그것도 네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나는 너를 없는 사람 취급할 것이다. 저는 그 말만 남기고 며느리의 면전에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문 밖에서 며느리가 절망적으로 우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결국 제삿날 며느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 혼자 굳은 얼굴로 제사를 지내러 왔지요.
친척들은 모두 며느리가 왜 오지 않았냐고 물었지만 저는 그저 몸이 좀 아프답니다 라고만 둘러댔습니다. 아들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죄인처럼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아들 부부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아들은 집에 거의 들어가지 않았고 며느리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더욱더 불안해하며 제게 매달렸지요. 한 번은 아이를 봐달라는 급한 부탁을 해온 적도 있었습니다.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에서 갑자기 수족구가 돌아 긴급 휴원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마침 며느리는 중요한 출장이 잡혀 있었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딱 하루만이라도 윤호를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그야말로 절박함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아무 잘못 없는 제 손주가 눈에 밟혔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를 도와줄 마음은 없다. 하지만 내 손주가 보고 싶구나. 그러니 아이만 우리 집으로 보내렴. 너는 오지 말고. 저는 며느리와의 선을 분명히 그었습니다. 결국 그날 아들이 회사에 급히 반차를 내고 아이를 저희 집에 데려다 주었어요. 저는 손주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며느리는 출장 내내 마음을 졸여야만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아마 뼈저리게 실감했을 겁니다. 그렇게 며느리의 세상은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요구했고 친정엄마는 저를 볼 면목이 없다며 딸을 외면했어요. 시댁 식구들은 모두 그녀를 없는 사람 취급했고 하나뿐인 아들마저 그녀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며느리는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버린 것이 단순히 곰탕 한 그릇이 아니었다는 사실을요. 그것은 자신을 사랑해주던 사람들의 마음이었고 자신이 굳건히 발 딛고 서 있던 세상 그 자체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제 세상에서 며느리라는 존재는 완전히 지워진 듯 했습니다. 아들 진우는 더 이상 제게 아내의 안부를 묻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안사돈 또한 모든 것을 제게 맡기겠다는 약속을 지키려는 듯 감감무소식이었어요.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계절이 바뀌고 바람의 냄새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서예 교실에 다시 열심히 나갔고 친구들과 등산을 다니기도 하며 텅 빈 마음을 애써 채우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밤이 되어 잠자리에 누우면 어쩔 수 없이 아들 내외의 일이 생각나 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그날의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있었던 게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동안 연락이 뜸했던 터라 저는 덜컥 겁부터 났어요. 진우야, 무슨 일이니? 별일 없는 거지? 네, 어머니. 별일 없어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아버지는 잘 계시죠? 아들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한결 차분해져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깊은 피로감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무언가 할 말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지요. 그래. 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어미한테 말해라. 속에 담아두지 말고. 제 말에 아들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 집 나갔어요. 뭐? 집을 나가? 그게 무슨 소리야? 나간 건 아니고 잠시 떨어져서 지내기로 했어요. 저한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더군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 결혼 생활이 뭐였는지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요. 저도 그 편이 좋을 것 같아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기는 하고. 네. 학교 근처에 작은 원룸 하나 구해서 지내고 있어요. 원래 다니던 회사는 그만뒀고요. 회사는 왜 그만둬? 그럼 뭐 먹고 산다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해보겠다고만 했어요. 제가 주는 생활비도 한사코 마다하고 어머니, 저 잘한 거 맞겠죠?
이렇게 서연이를 혼자 내버려 두는 게 맞는 거겠죠? 아들의 그 물음에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네 인생이다. 너가 결정해야지라는 차가운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처음으로 며느리의 안위가 걱정되었습니다. 물론 그 아이가 저지른 짓은 용서할 수 없었지만 세상 물정 모르는 그 애가 혼자 뭘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인지 덜컥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몇 주가 더 지났을까요? 딸 아름이가 주말에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딸은 거실 소파에 저를 앉혀놓고는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내가 얼마 전에 우연히 새언니를 봤어. 서현이를? 어디서? 그게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좀 먼 동네에 갔었는데 허름한 골목에 있는 작은 식당이었어. 그냥 백반 파는. 거기서 새언니가 일하고 있더라고. 딸의 말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화려한 옷만 입고 비싼 음식만 찾아다니던 그 며느리가 허름한 백반집에서 일을 한다니요. 헛것을 본 게 아니고. 아니야, 엄마. 분명히 맞았어. 내가 놀라서 식당 앞에 한참을 서 있었거든. 주방에서 그릇 나르고 손님들한테 주문받고 테이블 닦고 주방 이모님들이 입는 것 같은 펑퍼짐한 고무줄 바지에 얼굴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 표정은 아주 편안해 보였어. 예전처럼 꾸미고 웃는 얼굴이 아니라 그냥 아무 표정 없는 얼굴인데 그게 더 편해 보였다고 해야 하나. 딸은 자기가 본 광경을 아주 상세하게 제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비싼 가방 대신 손님들이 남긴 음식물 쓰레기를 나르고 예쁜 구두 대신 물에 젖은 장화를 신고 있는 며느리의 모습을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심경에 빠져들었습니다. 그것이 또 다른 연극일 수도 있다는 의심과 어쩌면 정말로 그 아이가 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작은 희망이 제 마음속에서 서로 뒤엉켰지요. 그리고 그 희망에 불을 지핀 것은 다름 아닌 안사돈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안사돈이 예고도 없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예전처럼 비싼 선물을 들고 온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사온 것이 분명한 찐 옥수수 한 봉지를 들고서요. 그녀는 제 앞에 고개를 숙이며 아주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부인 제가 염치 없는 줄은 알지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녀를 식탁에 앉혔습니다. 안사돈은 자리에 앉아서도 한참을 망설이다가 자신의 딸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사실 저도 아름이 아가씨처럼 서연이가 일하는 식당에 몰래 가봤습니다. 제 딸이지만 정말 믿을 수가 없어서요. 그런데 정말이더군요. 쥐뿔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애가 거기서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고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했습니다. 뭐가요? 그 식당 주인 할머니가 아주 무서운 분이시더군요. 제가 구석에 앉아서 보고 있는데 서연이가 손님이 남긴 반찬을 아깝다고 집어 먹으려다가 그 할머니한테 아주 호되게 혼나는 걸 봤어요. 손님이 남긴 건 음식이 아니라 쓰레기다. 음식 만드는 사람이 그런 천박한 짓을 하면 못 써. 하면서요. 그런데 서연이가 아무 대꾸도 안 하고 그저 죄송합니다, 할머니.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고개를 숙이더군요. 예전 같았으면 자존심 상한다고 그 자리에서 앞치마를 벗어 던졌을 아이인데 말입니다. 안사돈은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식당 주인 할머니가 서연이에게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마음가짐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쌀 한 톨, 멸치 한 마리도 허투루 버리지 못하게 하고 손님상에 나가는 모든 음식에는 만드는 사람의 정성이 담겨야 한다고 매일같이 호통을 친다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서연이가 처음으로 월급을 탔다며 그 돈으로 가장 먼저 시장에 가서 사고를 한 아름 사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애가 저한테 전화를 했더군요. 곰탕을 어떻게 끓여야 하냐고요. 자기가 평생 먹어본 것 중에 사부인이 끓여주신 곰탕이 제일 어려웠던 음식 같다고요.
그래서 자기 손으로 꼭 한번 끓여보고 싶다고요. 안사돈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던 빗장이 덜컹하고 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아이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변한 것이 아니라 이제야 진짜 자기 자신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겠지요. 저는 그날 밤 아주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창밖에는 차가운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며 창밖으로 떨어지는 빗줄기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출근했고 집안에는 괴종식의 소리와 빗소리만이 가득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딩동하고 아주 조심스러운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일까? 저는 인터폰 화면을 켰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비친 사람의 모습을 보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며느리 서연이었습니다. 비를 흠뻑 맞아 어깨가 축축하게 젖은 채 양손으로는 커다란 냄비를 소중하게 감싸 안고 있었어요. 제가 주었던 것과 똑같은 꽃무늬 냄비였습니다. 아마 저를 생각하며 일부러 똑같은 것을 찾아 헤맸겠지요. 며느리는 인터폰 카메라를 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만 깊이 숙였습니다.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며느리는 현관문 앞 차가운 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가져온 냄비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비를 맞으며 저를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소파에 돌아와 다시 뜨개질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에 일이 잡히지 않았어요. 눈은 뜨개 코를 향해 있었지만 제 온 신경은 현관문 밖에 며느리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1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났습니다. 밖에 빗줄기는 점점 더 굵어지고 있었어요.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집에 무슨 일 있어?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서연이가 무릎 꿇고 있다는 소문이 동네에 파다해. 당장 문 열어주지 않고 뭐 하는 거야?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이건 내가 알아서 할 문제예요. 저는 남편의 전화를 끊고 다시 인터폰 화면을 켰습니다. 며느리는 1시간 전과 똑같은 자세로 꼼짝도 하지 않고 비를 맞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분노와 원망, 그리고 연민과 안쓰러움이 뒤섞여 제 속을 헤집어 놓았지요. 시간이 얼마나 더 흘렀을까요? 창밖이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시간인지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사람들이 모두 현관문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며느리를 보며 수군거렸지만 며느리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굳건히 그리고 묵묵히 제 용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끈질긴 기다림 앞에서 마침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연기가 아니라는 것을 제 가슴이 먼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굳게 닫혀있던 문을 아주 천천히 열었어요. 문이 열리자 차가운 비바람과 함께 흠뻑 젖은 며느리의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라. 제 한마디에 며느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과 젖은 머리카락, 파랗게 질린 입술. 하지만 그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단단했어요.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자기가 지켜낸 냄비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는 부엌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냄비를 내려놓았어요. 저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며느리가 가져온 곰탕을 작은 뚝배기에 덜어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죄인처럼 식탁 의자에 앉지도 못하고 제 등 뒤에 서 있었지요. 곰탕이 따뜻하게 데워지고 저는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술 떴습니다. 뽀얀 국물이 입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국물은 제 것처럼 진하지도 깊지도 않았습니다. 어딘가 비릿한 맛이 났고 간도 제대로 맞지 않았어요. 맛있는 음식이라고는 결코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 맛없는 국물 속에서 며느리가 밤새 뼈를 고았을 시간과 식당에서 꾸준히 일을 하며 흘렸을 땀과 그리고 차가운 빛 속에서 몇 시간이고 무릎 꿇고 있었을 그 아이의 참회와 진심이 고스란히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제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며느리는 제 눈물을 보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맛이 없으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할 줄 아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그래도 이건 진짜 제 마음이에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뚝배기에 담긴 곰탕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전부 비웠습니다. 그리고는 빈 뚝배기를 내려놓고 우는 며느리를 돌아보았어요. 그리고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 완성된 제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래, 맛은 없다. 한참 멀었어. 내 곰탕 맛을 따라오려면. 제 말에 며느리의 울음이 더욱 커졌습니다. 저는 젖은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니 들어와서 다시 배워라. 처음부터. 진정한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든 것이 끝난 자리에서 아주 작은 새 출발의 신호였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렇게 아주 길고 추운 겨울을 지나 마침내 새로운 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의 시간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서연이는 매주 주말이면 약속이라도 한 듯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처음 몇 번은 문을 열어주는 제 얼굴을 마주하는 것조차 힘겨워하며 고개를 푹 숙이곤 했지요. 그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의 시간을 견디는 것은 저에게도 그리고 며느리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도 그 시간을 피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우리가 함께 치러야 할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서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처음부터 곰탕 끓이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엌의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가르쳤어요. 앞치마를 두르는 법, 행주를 삶는 법, 칼을 가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식재료를 대하는 마음에 대해서요. 서연아, 이 무 하나에도 이걸 키운 농부의 땀이 들어있고 이걸 팔기 위해 새벽부터 나온 상인의 수고가 담겨 있단다. 이걸 우리 식탁까지 오게 한 모든 사람들의 정성을 생각하면 무청 하나라도 함부로 버릴 수가 없는 게야. 음식이라는 건 그런 거란다. 며느리는 제 말 한마디 한마디를 마치 처음 글을 배우는 아이처럼 스펀지같이 빨아들였습니다. 예전에 그 오만하고 날이 서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묵묵히 제 가르침을 따를 뿐이었지요. 한 번은 시장에 함께 장을 보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늘 가던 단골 푸주간이었지요. 사장님 나왔어요. 오늘 뼈 좋은 거 들어왔어요? 아이고 사모님, 오셨습니까? 그럼요, 오늘 들어온 게 아주 최상품입니다. 오늘은 웬일로 따님하고 같이 오셨네. 인물이 아주 훤해요. 푸주간 사장님은 서연이를 제 딸로 본 모양이었어요. 며느리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저는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딸보다 더 예쁜 며느리예요. 오늘부터 저한테 음식 배우기로 했거든요. 사장님, 우리 며느리한테 좋은 뼈 고르는 법 좀 알려주세요. 제 말에 사장님은 사람 좋은 웃음을 터뜨리며 뼈의 단면을 보는 법부터 신선한 뼈의 색깔까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사장님의 말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진지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이 저도 모르게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었습니다. 곰탕을 끓이기 전에 저는 며느리에게 곰탕과 함께 먹을 깍두기를 먼저 완벽하게 담글 수 있어야 한다는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곰탕의 맛은 좋은 깍두기가 완성하는 법이니까요. 며느리는 그날부터 깍두기와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담근 깍두기는 너무 짜서 먹을 수가 없었고
두 번째 것은 무가 물러서 아삭한 맛이 없었어요. 세 번째 것은 고춧가루를 잘못 써서 색깔만 뻘겋고 아무런 맛도 나지 않았지요. 몇 번의 실패가 계속되자 며느리도 지쳤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부엌에 들어가 보니 며느리가 소금에 절인 물을 앞에 두고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며느리의 등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조용히 다가가 말했습니다. 울 시간 있으면 무 하나라도 더 썰어라. 제 차가운 말에 며느리는 화들짝 놀라며 눈물을 닦았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너무 한심해서. 한심한 줄 알면 다행이지. 세상에 눈물로 담그는 김치는 없다. 네가 지금 흘리는 눈물 한 방울이 무에서 단맛을 빼고 쓴맛을 더하는 게야. 정성 없이 눈물로 담근 김치는 아무도 안 먹는다. 다시 해봐라. 될 때까지. 제 독한 말에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고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며느리는 정말 독하게 깍두기에 매달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며느리는 제 앞에 자신이 담근 깍두기 한 접시를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아삭하게 씹히는 맛과 알맞게 익어 시원하면서도 달큰한 맛, 그리고 칼칼한 끝 맛까지. 제가 평생 담가왔던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맛있구나. 제 한마디에 며느리의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울지 않고 환하게 웃어 보였어요. 저는 그제야 며느리에게 곰탕 끓이는 법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끓인 첫 곰탕이 완성되던 날, 저는 온 가족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아들 내외는 물론이고 딸 아름이와 안사돈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였지요. 안사돈은 제 앞에 고개를 숙이며 아직도 면목이 없습니다. 사부인하고 말했지만 저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지난 일은 이제 그만 이야기합시다. 오늘 이 곰탕은 서연이가 끓인 겁니다. 다들 맛 좀 봐주세요.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함께 곰탕을 먹었습니다. 모두가 며느리가 끓인 곰탕 맛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특히 아들 진우는 당신 언제 이렇게 요리 실력이 늘었어? 어머니가 끓여주신 것만큼 맛있는데? 라며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며느리는 그 칭찬에 아이처럼 얼굴을 붉혔지요. 그 모습을 보던 남편이 무심코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이 곰탕이랑 깍두기 그냥 식당 차려도 되겠는데. 아주 장사가 잘 되겠어. 남편의 말에 모두가 정말 그러네요. 제가 투자할게요. 라며 웃으며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소리 속에서 저는 며느리가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짓는 것을 보았어요. 그 눈빛은 예전에 제가 보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무언가 새로운 희망과 목표를 발견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제가 식당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저 웃으며 며느리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남편이 무심코 던졌던 농담 한마디는 며느리의 가슴속에 아주 커다란 불씨가 되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이전까지 제게 요리를 배우는 것이 과거의 잘못을 씻어내는 속죄의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희망의 과정으로 변한 것이지요. 며느리는 낮에는 여전히 백반집에서 일을 했고 밤에는 집으로 돌아와 요리책과 씨름을 했습니다. 주말이면 어김없이 저희 집으로 찾아와 저를 스승님처럼 모시며 곰탕과 다른 음식들의 비법을 전수받기 위해 애를 썼어요. 저는 그런 며느리의 변화가 낯설면서도 한편으로는 대견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한 번은 며느리가 쭈뼛거리며 제게 종이 뭉치 하나를 내밀었어요. 어머니, 이게 뭔지 한 번만 봐주시겠어요? 그것은 며느리가 며칠 밤을 새워가며 만든 사업 계획서였습니다. 어머니와 아들, 진심곰탕이라는 상호명과 함께 가게 후보지의 월세와 유동인구, 예상 매출과 순이익,
그리고 주방 동선과 테이블 배치까지 너무나도 상세하고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지요. 장난으로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편과 아들을 불러 모아 며느리가 만든 사업 계획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들은 아내의 계획에 전적인 지지를 보냈지만 남편의 생각은 달랐어요. 너 식당 일이 장난인 줄 알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네가 아는 세상이랑은 완전히 다른 곳이야. 말아먹기 딱 좋아. 남편의 냉정한 말에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지만 이내 다시 고개를 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아요, 아버님. 저도 각오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누구의 아내, 누구의 며느리로만 살고 싶지 않아요. 제 이름으로, 제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고 싶어요. 어머니께 배운 이 귀한 곰탕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대접하고 싶어요. 실패하더라도 괜찮아요. 저는 이제 다시 일어설 수 있으니까요. 며느리의 그 말에 남편은 더 이상 아무런 반대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게 결정을 구하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지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해보자꾸나. 대신 조건이 있다. 가게의 주인은 너지만 주방의 주인은 나다. 내 허락 없이는 그 어떤 재료도 그 어떤 조리법도 바꿀 수 없어. 할 수 있겠니? 네, 어머니. 얼마든지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찾아놓은 가게는 동네 상권의 후미진 곳에 위치한 작은 점포였어요. 월세가 싼 대신 손보고 고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지요. 주말마다 남편과 아들은 팔을 걷어붙이고 가게 수리에 나섰고 저와 며느리는 주방에서 메뉴 개발에 몰두했습니다. 딸 아름이는 자신의 전공을 살려 세련된 간판과 메뉴판 디자인을 도맡아 주었지요. 안사돈은 미안한 마음에 가게 보증금을 보태겠다며 찾아왔지만 저는 그 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대신 가게가 문을 열면 우리 딸이 담근 김치를 맛보러 꼭 첫 손님으로 와달라고 부탁했어요. 몇 달간의 고된 준비 끝에 마침내 연옥 진심곰탕이라는 간판이 내걸렸습니다. 가게가 문을 여는 날 우리 가족은 모두 이른 아침부터 모여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며느리는 홀에서 손님 맞을 준비를 했고 저는 주방에서 마지막으로 국물 맛을 확인했습니다. 아들과 남편은 초조한 얼굴로 가게 앞을 서성였지요. 손님이 한 명도 안 오면 어떡하지? 걱정 마라. 이 곰탕 맛을 보고 그냥 갈 사람은 없을 테니. 제 말처럼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씩 가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가게는 금세 손님들로 가득 찼고 저와 며느리는 쉴 틈도 없이 음식을 내어갔어요. 며느리는 처음 해보는 일이라 서툴렀지만 손님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을 다해 미소 지으며 주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펄펄 끓는 솥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뿌듯했어요. 정신없는 점심시간이 지나고 가게가 잠시 한산해졌을 때였습니다. 한 노신사 손님께서 계산을 마치고 제게 다가와 말을 건넸어요. 사장님, 정말 잘 먹었습니다. 국물이 꼭 옛날 우리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맛이네요. 덕분에 오랜만에 어머니 생각하고 갑니다. 번창하세요. 그 한마디에 지난 몇 달간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주방 안에서 며느리는 홀에서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우리는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서로를 향해 아주 환하게 웃어 보였어요. 그것은 과거의 모든 아픔을 씻어내는 용서의 미소이자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희망찬 미래를 약속하는 아주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